친구라는 착각, 그리고 40년 우정의 종착점.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전학을 갔다. 엄마가 아파서 시골에 절에 계셨기 때문이다. 막내였던 나는 엄마가 그리워 때를 쓰다시피 하여 전학을 갔다. 새로운 학교, 낯선 환경 속에서 내 옆자리 짝이 된 친구는 항상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얼굴도 예뻤고 눈은 눈웃음을 치는 따뜻한 성격 덕분에 우리는 금방 친해졌다.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장래 희망을 이야기하며 즐거운 학창 시절을 보냈다. 우리는 서로 학교 끝나고도 자주 만나 놀고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고, 친구는 시골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농사를 짓는 집안은 아니었다. 6남매 중 셋째로 태어난 그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했다. 어린 시절부터 넉넉지 않은 살림살이 속에서도 씩씩하게 생활했지만 결국 어려운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해야 했다. 그렇게 친구는 서울로 돈을 벌러 떠났고 우리의 연락도 자연스레 끊기고 말았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우리는 다시 만났다. 나는 눈을 쌍꺼풀 수술한 친구를 못 알아봤다. 그 예쁜 눈을 쌍꺼풀을 해서 사나워 보이고 절로 한숨이 나왔다. 아니, 그 예쁜 눈을 왜 어쩌자고 그렇게 쌍꺼풀을 했어? 우연한 연락이 이어지면서 38살이 되어 다시 만난 친구는 이제 어엿한 아줌마가 되어 있었다. 38이어도 아직 어디 가면 아가씨 소리 듣던 나는 친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세월이 지나도 그녀의 웃는 얼굴은 여전했지만 큐롯 바지에 파마 단발머리에 어딘가 낯설었지만 삶의 굴곡이 그녀를 성숙하게 하였다. 우리는 그 이후 자주 만나며 서로의 속마음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어렸을 때 친구의 성격은 아니었다. 그 착하던 성격은 어디 가고 질투도 많고 의심도 많은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그래도 어렸을 때 친구라 자주 만나 남들한테 이야기 못하는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였다. 우리는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나 서로의 삶을 나누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친구의 삶을 들으며 나는 다시금 삶의 의미를 곱씹게 되었다. 그녀의 웃음 속에 담긴 아픔과 강인함,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내 마음에도 스며들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 더욱 가깝게 지냈다. 그리고는 친구는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조근조근 나에게 털어놓았다. 친구는 결혼을 한 번 했었다. 아들도 한 명 있지만 전 남편이 키우고 있다고 했다. 전 남편은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한 번도 보지를 못했다. 하지만 전 남편의 외도 때문에 결국 이혼을 선택했다고 했다.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해졌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또 다른 사랑을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다. 그녀의 현재 남편은 나이가 좀 많았지만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엔 온화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어떤 일을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조차 그의 직업이나 경제적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고, 심지어 친구도 그의 사업에 대해 깊이 묻지 않는 듯 했다. 나는 그런 그녀가 못마땅했다. 미영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생활비도 제대로 갖다 주지 않는다는 소리 듣고 혈압이 거꾸로 서고 뭔가 사기꾼의 느낌이 들었다. 친구가 예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졌고
남편의 이야기를 할 때면 어딘가 모르게 망설이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말과 행동이 점점 수상하게 느껴졌다. 친구는 남편을 존경한다고 했지만 나는 그가 친구에게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내가 여러 번 넌지시 물어보았지만 친구는 그저 웃으며 대답을 회피했다. 몇 번 만나 대화를 해보았지만 남편이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았다. 친구는 그가 사업한다고 했지만 어떤 사업인지 어디에서 운영하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했다. 나는 점점 더 의심이 커졌고 친구에게 여러 번 헤어질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친구는 그저 내 걱정을 덜어주려는 듯 미소를 지었고 나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답답함과 걱정이 뒤섞여 마음이 무거워졌다. 정말 이 결혼이 친구에게 좋은 선택일까? 내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걸까? 하지만 직업도 분명치 않고 주변 사람들도 잘 알지 못하는 남편과 친구가 함께하는 것이 불안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친구가 이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무언가를 감추려 애쓰고 있는지 고민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친구는 남편과 함께하면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사실은 그 사람 지금 교도소에서 재판받고 있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다. 재판받는 날 가보니 큰 사기도 아니고 지지한 사기꾼이었다. 6개월 후에 나왔지만 그러면서도 친구는 어려운 살림을 해오고 있었다. 그녀는 그래도 늘 남편을 믿고 존경한다고 말했지만 생활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친구는 항상 절약해야 했고 가끔은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고민을 내게 털어놓기도 했다. 나는 그런 친구가 안쓰러워서 가끔 만나 맛있는 것도 사주고 위로해 주었다. 친구는 그런 내 배려에 고마워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하는 듯했다. 나는 친구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컸다. 그래서 그녀에게 취업을 권유하기도 했고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잡아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친구는 늘 남편을 믿는다며 현실을 받아들이려 했다. 나는 답답한 마음에 다시 한번 헤어질 것을 권유했지만 친구는 여전히 남편과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 미영아, 나는 내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헤어졌으면 좋겠어. 더 나이 먹기 전에 차라리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네 얼굴에 뭐가 모자라서 이러고 사니? 친구는 얼굴도 예쁘고 날씬하고 살림도 너무 잘하는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지금 남편 이랑은 너무 안 맞는 친구가 너무 아까웠다. 미영이가 말했다. 그러고 싶은데 불쌍해 나 아니면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그녀는 어렵지만 사랑이 있기에 버틸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런 친구를 보며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지만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다만 그녀가 정말 행복한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내 마음 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50살이 되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만남은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가끔 연락하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그런데 어느 날 커피숍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너무 마르고 이상해서 너 병원 좀 가봐. 뭔가 이상해. 어디 아프니? 병원 가고 싶은데. 보험이 없어서 못 가고 있어. 보험 들고 나중에 갈 거야. 아니, 보험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나랑 갈래?
아니야, 나중에 알아서 갈게.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헤어졌는데 걱정이 되었다. 혹시 많이 아픈 건 아닌지.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갑작스럽게 친구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다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 때문일 거로 생각했지만 병원에서 친구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나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마주한 친구는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고 깊은 피로와 고단함이 얼굴에 가득했다. 그녀는 힘겹게 웃으며 나를 맞이했지만 그 미소가 너무나도 애처로웠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괜찮아?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지만 친구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자주 병원을 찾아갔다. 친구의 병실을 오가며 그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조용히 털어놓았다. 남편의 사업은 점점 더 어려워졌고 생활고는 더욱 심각해졌다. 그럼에도 남편을 믿고 의지하려 했지만 남편은 점점 더 무책임해져 갔다고 했다. 결국 친구는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고 그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여 결국 건강까지 무너지고 만 것이었다. 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를 더 일찍 도와주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다. 친구는 내 손을 꼭 잡고 이제야 좀 쉬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말 속에는 체념과 안도가 섞여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금 그녀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친구의 병은 신장이 망가져 콩팥을 떼어내야 했다. 친구는 퇴원하면서 점점 건강을 되찾아 갔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모른다. 치료 과정은 힘들었지만 친구는 이를 견뎌냈고 더욱 강한 사람이 되어 갔다. 우리는 다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삶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그 후 2년 뒤 친구는 운 좋게 뇌사자의 콩팥을 이식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후 친구는 건강을 되찾아 지금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예전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나를 만나 주었고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을 잊은 듯 다시 활기찬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나는 친구가 이렇게 회복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그녀의 삶이 앞으로도 평온하길 바랐다. 그렇게 퇴원 후 친구는 언제 아팠냐는 듯이 건강을 되찾았다. 이제는 활기찬 모습으로 예전처럼 생활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있다. 나는 그런 친구를 보며 마음이 놓였고 그녀가 다시 삶을 즐길 수 있어 기뻤다. 그 뒤로도 나는 시간이 생길 때마다 친구를 만나러 갔다. 친구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주고 맛있는 커피 한 잔을 함께 마시며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예전 학창 시절처럼 소중했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가끔은 친구가 나에게 이제 나 걱정하지 마. 난 괜찮아. 라고 말했지만 나는 여전히 그녀가 편안한 삶을 살기를 구구히 바랐다. 추운 겨울이 오면 나는 친구에게 따뜻한 코트를 사주기도 했다. 친구는 그런 내 마음을 부담스러워하면서도 결국은 기뻐하며 고마워했다. 나는 친구가 나에게 했던 모든 배려와 따뜻한 마음을 돌려주고 싶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삶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 친구의 건강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기를 소망했다. 그렇게 우리는 훌쩍 나이가 들어 이제는 60이 넘었다. 결국 친구는 몸이 좋아지자 식당에 6시간씩 일을 하러 나갔다. 일을 시작하면서 친구는 형편이 조금씩 그래도 전보다는 나은 모양이었다. 한 달에 얼마씩 벌어서 그래도 사고 싶은 거 사고 하니 전보다 짜증 부리는 일 한숨 쉬는 일이 좀 없어졌다. 그러면서 자주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곤 했다. 내가 없는 곳에서는 미영이는 남편 자랑을 엄청나게 한다고 한다. 그런 미영이가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친구 은영이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은영이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부조금은커녕 얼굴도 안 보였다고 서운해하길래 요즘 미영이 힘들어서 그런가 봐. 네가 이해해라. 했더니 은영이가 화를 버럭 내면서 무슨 말이야? 며칠 전에도 친구들 만나면 밥값에 커피값은 미영가가 다 냈는데 뭐가 힘들다는 거야? 하는 소리를 듣고 순간 당황했다. 뭐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치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다. 나와 함께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친구가 밥값이나 커피값을 낸 적이 없었는데 다른 친구들과 만나면 늘 자신이 부담한다는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다. 나는 친구를 믿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항상 도와주려고 했는데 정작 그녀는 다른 자리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사하는 날도 잔금이 모자란다고 해서 나는 선뜻 300만 원을 내주었다. 이건 빌려주는 게 아니고 그냥 주는 거야 라며 주기도 했었다. 화가 가라앉지를 않아 나는 미영이한테 전화했다. 나 할 말 있어. 어떻게 너는 다른 데 가서는 밥값, 커피값 내가 다 내고 다니면서 어쩌면 나한테는 커피 한 잔 안 사니? 했더니 도대체 누가 그런 소리 하는데 내가 어디 가서 밥값을 내고 커피값을 내는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길래 은영이가 실없는 소리 하는 애는 아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친구는 여전히 나에게 힘든 상황을 이야기했지만 점점 더 그녀의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날은 자신이 생활비가 부족해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고 그동안 내가 친구를 너무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40년 넘게 알아온 친구였기에 형제보다 어느 때는 더 친하다고 느꼈었는데 그 이후로는 마음이 그렇게 열리지는 않는다. 지금도 가끔은 보지만 요즘은 한 번씩 미영이가 커피는 사는데 한 번 그런 마음이 전처럼 돌아서지는 않았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나는 점점 거리감을 느끼게 되었다. 친구를 돕고 싶은 마음은 여전했지만 그녀가 내 진심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상했다. 한때는 둘도 없는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관계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다. 결국 나는 그녀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더는 예전처럼 모든 걸 믿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한 친구의 삶에 대한 기록이자 우리가 모두 지나온 길에 대한 성찰이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때로는 멀어지기도 하지만 결국 인연은 다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때로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짐이 되기도 한다. 나는 미영 이와의 관계를 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했다. 오랜 친구였지만 믿음이 깨지면서 관계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조건 없는 신뢰를 보내기 어려워졌고, 한때는 누구보다 가까웠던 사이였지만 지금은 일정한 거리를 두게 되었다. 어느 날 미영이가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다. 우리는 한적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미영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동안 나한테 섭섭한 거 있으면 말해줘. 나는 한숨을 쉬며 차분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내가 느낀 배신감, 그리고 관계에 대한 혼란스러움. 미영이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그녀도 자기 뜻을 설명했다. 그녀는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도 친구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무리하게 행동했다고 했다. 나에게 기대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다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는 본인 사생활을 숨기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이해가 되면서도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우리는 서로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완전히 알지는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나는 아직 확신이 없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가끔 연락하며 지내고 있다. 예전처럼 모든 걸 나누지는 않지만 서로 향한 작은 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때로는 시간이 흐르면서 관계가 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오래된 인연 속에서도 우리가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